그럼 이제부터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영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배영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호모사피엔스라는 게 나온 지 한 20만 년 정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네안데르탈이니 뭐니 다 그냥 쫓아내고 인간이 지구의 주인공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소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지구를 차지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 노릇을 좀 오래 하다 보니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모르는 걸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소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뭐 제가 부족하지만은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뭐 선뜻 하겠다고 수락을 한 이유가 제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고 다른 좋은 말씀 듣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참 못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됐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이 동사무소 밀가루 배급받으러 줄 서 있는 모습이 흔했거든요. 또 제가 그 대구 비행장 근처에서 컸는데 미군들 많잖아요. 미군들 지나가면 쪼꼬려 달라고 쫓아다니는 놈들이 있었고요. 그게 우리가 살던 그 시대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세계 최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외국 어디를 나가도 한국말 다 알아먹고요. 뭐 BTS라 그러고 아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잘 살자 그러다가 잘 사는 게 배부르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신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0등, 뭐 11등, 12등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개인 소득으로 봐도 한 30등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살았는데 요 최근 한 4, 5년, 뭐 10년 안쪽으로요. 이제는 어느 정도 포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또 중국을 비롯한 후발 국가들 마구 쫓아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무지무지하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뭐 2, 3년 전 기술이 못 쓰게 되고요. 또 전에는 다른 사람들 하는 걸 열심히 쫓아오면 됐는데요. 살짝 보고 와서 월, 화, 수, 목, 금 밤샘 하고 쫓아오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맨 앞장서고 가니까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변화 속도는 무지무지하게 빠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결국 맨 앞장서서 나가면서 변화 속도는 빠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중공업, IT 같은 기술로는 한계가 온 것 같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들 중에서 대부분요, 반도체 빼고는 중국이 다 쫓아와서 우리 거의 추월을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삼성이 세계 최고라고 항상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는데 최근에 TSMC라는 회사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공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TSMC라는 거를 아는 건 저 같은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시대에 해오던 방법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작은 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강소기업이라 그러겠죠. 강소기업이고 지금까지 해오던 월화수목 금금금 밤샘에서 쫓아갈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 그걸로 안 되는 기술을 해야 된다. 그게 뭘까? 그러면서 우리 이 포항에 있는 혁신 산업들, 저희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일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림 다 아시잖아요. 포항 사람 치고
이 사진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맨 앞에 보이는 게요. 요게 그 대동강 철교를 넘어오는 사진입니다.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12월 달입니다. 50년 12월 달에 막스 데스포라는 그 외신 기자, 통신사 기자가 대동강 철교 무너진 걸 찍어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뭐 보도 사진의 노벨상 비슷한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이제 울산 석유공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대조선 배 만든 얘기, 이것도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배 만든 공장 지을 돈 빌리러 영국을 갔는데 영국 놈들이 정주영 회장을 상대를 안 해주니까 이 양반이 호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 딱 꺼냈다 그러잖아요. 거북선 그려진 그림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 이 사진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선배님들 많이 아실 테니까요. 이제 자동차도 만들기 시작했죠. 요게 1970년대입니다. 이 그림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게 그 전자식 교환기입니다. TDX라는 전자식 교환기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전자식 교환기가 개발이 되면서 집집마다 전화기를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배님들은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전화, 백색 전화, 흑색 전화 그러고, 그죠? 전화 한 대 값이나 뭐 집 한 채 값이나 비슷할 정도로 전화 사고 팔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집집마다 전화가 다 들어오는 걸로 바뀌게 된 게 이 TDX 교환기가 개발이 되면서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요. 5년 동안 25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1년에 50억이지 않습니까? 요거 개발한 전기통신연구소, 지금 저기 대전에 있는 애트리 전신입니다. 지금은 전자통신연구소인데 고전에는 그 전기통신연구소였거든요. 전기통신연구소의 연예산이 25억쯤 됐답니다. 연구소 전체 예산 2배를 5년 동안 집어넣어서 개발을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반도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80년대 말 90년대 초 넘어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저 선배들, 제 친구들, 제 후배들이 삼성에, 금성에, 지금은 이제 LG에서 반도체를 하지 않지만 그때는 했거든요. 삼성 반도체, 금성 반도체, 현대전자, 대우 들어가서 연구원들이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8시간씩요. 생산 라인 아니고요. 연구원들이 말 그대로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밤새워 가면서 일본 사람들 배워주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마구마구 쫓아갔거든요.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일본을 앞질러 버린 겁니다. 반도체 기술에서요. 일본이 미국을 앞질렀거든요. 미국 기술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요. 그 제가 알던 어떤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서 공부하셨는데요. 그분 배운 일본 교수님들이 미국 가서 기술을 가지고 올 때 복사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적어서 왔답니다. 논문 기술 자료들을요. 그래서 일본 들어올 때마다 한 보따리씩 들고 들어와서 배웠는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추월을 했습니다. 그 추월을 한 게 요즘은 이제 메모리가 기가 10억 비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동그라미가 10억이면 9개가 붙어 있잖아요. 9개가 붙어 있는데 고전에 킬로 동그라미 3개에서 출발해 가지고 100만 동그라미가 6개가 되고요. 지금은 동그라미가 9개인 정보량을 칩 하나에다가 하는데 그걸 일본을 한국이 살짝 추월을 한 게 요맘때입니다. 90년대 초예요. 이게 지금 이 사진이 64메가 D램을 일본보다 먼저 개발을 하고 사진을 찍은 거고요. 제가 오늘 한 10년 만에 넥타이 핀을 처음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핀이 반도체로 만든 겁니다. 삼성이 16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칩을 집어넣어서 넥타이 핀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돌렸어요. 근데 요게 일본하고 같이 간 겁니다. 요 전까지는 쫓아가던 시기였고요. 자,
자랑 좀 하나 하고 갈까요? 요분이 저보다 3년 선배인데 63회가 D램 개발을 하면서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삼성에서 거의 아마 최초일 겁니다. 30대 이사가 된 선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0년 되면은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죠.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전화기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머니 전화기 다 하나씩 넣어 갖고 다니는데 전화기로 가지고 제일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전화지요. 다른 기능 훨씬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이폰부터였는데 삼성이 한 3년 뒤에 갤럭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스마트폰 개념은 아이폰보다 삼성이 먼저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이런 기능 집어넣은 건요. 다만 이제 어떻게 쓰느냐를 아이폰이 알린 거죠. 이런 기능을 가진 기계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해준 거고요. 그걸 쫓아간 게 이제 삼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런 기계 만들어서 파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젊은 친구들 몇 명 나가서 이럽니다. BTS거든요. 제가 좀 사진이 다르죠. 요 그림은 그 인공지능한테 제가 그려달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가가지고요. 이리저리 열어가지고 BTS 한류 문화 공연하는 그림 하나 그려줘 하면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요. 1970년대에 우리나라 산업이 석유화학, 철강, 조선 같은 중공업이었는데 돈 빌려왔습니다. 빌려왔고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이제 이 시기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한 나라들이 뭐 남미도 있고 우리도 있고 또 동남아 이 동아시아에서도 한국, 대만, 저 동남아 쪽에 말레이시아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막 새로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들어오지는 마라. 돈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진행은 우리 기업이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 현대 정주영 회장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전에 이미 현대 건설이 중동 나가서 건설에 대한 경험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소 도크 배 만드는 그 도크 시설을 지으면서 배도 같이 만들면서 처음으로 그 유조선 2대를 주문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생각도 못한 방법, 현대 건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설사 직원들 다 조선으로 배치를 시켰답니다. 건설에 경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조선소 짓고 배 짓고, 배도 영어로는 shipbuilding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착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 왜 영일만 그 산단에 조금 들어다만 배 블록 공장, 작은 덩어리 지어가 조립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런 방법을 썼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혁신이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신일본 제철 기술을 가지고 오고 했는데 일본을 추월하게 된 계기가 80년대에 굉장히 불황이어서 상당히 철강 경기가 위축이 돼 있었답니다. 그맘때쯤 저도 이제 포항을 내려왔는데요. 제가 내려왔을 때 그 제 동기들, 철강 쪽에 일하는 동기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양 출장 다녀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철강 불황 속에서 우리는 광양제철을 건설을 한 겁니다. 새로 공장을 지으니까 당연히 최신 설비가 들어오고 생산성 좋겠죠. 그러면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요. 아까 폰이 보셨는데 제가 학교에 나가면요, 80년 말 90년 초에 아주 옛날에요, 한국 잘 사는데
항상 토다는 게 뭐냐면 불공정하다. 왜 한국은 수입 안 하냐. 외제차 타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외국과 비슷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 그룹의 회장님, 뭐 이 박태준 회장님 차가 그때 은색 BMW였었거든요. 아마 포항 시내 전체 외제차가 한 2대 정도 있었을 겁니다. 회장님 차하고 사장님 차하고요. 2-3대 정도요. 근데 일반인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 그건 완전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렇죠? 수입을 관세를 엄청나게 물려서 수입 제한을 해버리고 국내 산업을 막 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어떤 이 편안한 조건을 만들어준 걸 놓치지 않고 열심히 R&D하고 기술 변화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한 거죠. 싸다고 흉을 보든 말든 내가 판 겁니다. 열심히 팔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이 추격 그 기간을 단축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전자식 엔진입니다. 옛날에 캐비레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확 품어주는 거요. 그걸 전자식으로 바꿀 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처음 시작이고 나도 처음 시작이고 아주 거기에 빨리 이 그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함으로써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반도체요. 반도체 공장이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공장 하나 까는데 공장이라고 하면 아시죠? 단위 공장 하나, 제품 하나 나오는 공장이요. 30조 정도 든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허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공장을 큰 돈을 지었는데 안 팔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일본이 덤핑을 치니까요. 싼 가격에 팔아버리니까 물건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룹이 흔들흔들 했거든요. 심지어는 삼성그룹이 삼성 반도체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근데 그때 선 방법이 이 재벌 그룹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그대로 활용을 한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로 다 하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삼성 반도체 회사 따로 있었고요. 삼성 통신 주식회사 따로 있었고 삼성전자는 가전만 했습니다. 통신은 그때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통신하고 반도체하고 합병을 해서 한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한동안 그래서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였습니다. 나중에는 전자로 다 합쳤지만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그룹 내에 자금이나 인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흑자 나는 사업부 모아서 적자 쪽에 주고요. 인력 갖다 주고요. 시스템 회로 만드는 사람 필요하면 전자의 사람 갖다 주고 또 삼성 가전 쪽에 시스템 만드는데 필요한 반도체는 반도체 공장에 그 갖다 주면은 그룹 내에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재벌이 할 수 있는 요 구조를 적극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살짝 이 텔레비전을 보여드렸는데요. HD TV라는 게 얼마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이라 좀 뭐 표현이 이상한가요? 요게 나올 때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HD TV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아날로그로 HD TV 만들던 그 기술을 계속 고집을 했고 아날로그 인프라가 뭐 이를테면 중계소라든지 안테나라든지 이런 거 말씀입니다. 깔려있는 걸 그대로 살리고 싶어 했고요. 한국은 처음 시작하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린 겁니다. 바로 그냥 디지털로 바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이 세계 최초로 40인치 HD TV, LCD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우리 산업이 빨리 앞서가게 된 또 계기 중에 하나가 기술 패러다임이 바뀔 때 빨리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쫓아갔잖아요. 열심히 쫓아가서 배워오고는
신속하게 대량 생산을 합니다. 생산 기술만큼은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모방에서 출발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혁신을 합니다. 더 나은 기술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 강력한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수입 제한이라든지 혹은 이 자금 대출이라든지 저리에 이런 제도 그리고 재벌 그룹 구조로서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선택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열심히 쫓아가는 선진국 추격형의 산업 구조였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육열입니다. 요건 제가 통계치를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대학 들어갈 때요, 진학률이 한 10% 조금 넘었습니다. 80년대 초에요. 그랬는데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요, 대학원 다닐 때요, 84년 5년에 대학 진학률이 35%, 2배 이상 늘어나 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대학 진학률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뭐 거의 뭐 90%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철강보국, 조선입국, 교실에 가면 과학입국,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심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굉장히 개인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요, 뭐 정치부터 시작해서 사회 곳곳에 양극화 내지는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잘 산다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산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내가 승진을 하고 우리 회사가 좋아진다는 생각도 강했지만은 항상 국가관이 뒤에 있었습니다. 이게 시대에 안 맞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요즘 말로 그냥 포장해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나마 우리 포항은 좀 나은 것 같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전지보국, 바이오보국. 그 보국이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그냥 옛날에 철강보국 박태준 회장, 박정희 대통령이 했으니까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보국이라는 것은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국가관이라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그것도 얘기 잘못하면은 뭐 이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사회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GDP도 포화가 되고 경제 성장률은 점점 떨어져서 한때는 10%, 15% 이랬거든요. 연간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1% 됩니다. 23년도에는요, 1.4% 되었고요. 더 심각한 게 우리나라 전략 산업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앞으로는 2차 전지 이런 분야인데 이게 하나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반도체가 요게 미국이고요. 여전히 뭐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점유를 했었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은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일본 추월하고 현재 한 20% 좀 아래쪽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망이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일본, 대만 쫓아오고 있고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현대 기아가 3등이거든요.
도요타, 폭스바겐 다음으로 3등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전기차를 보면은 현대는 저 아래쪽입니다. 전기차는 전부 중국 회사들입니다. 테슬라가 있긴 하지만요. 테슬라 빼고 나면 비아드부터 해서 대부분이 중국 차들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이미 중국에 추월을 당했고요. 근데 요건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 LCD에서 OLED, OLED로 바뀌면서 삼성이 뭐 다시 역전합니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도 여기 보시는 게 중국 3사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은 계속 뭐 많이는 아니지만 상당히 줄고 있고요. 2차 전지 이미 뭐 중국이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중국이 단순히 쫓아오고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쫓아왔을까? 중국은 거대한 내국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국 시장이 만들어서 자기네들 팔면 되거든요. 국가에서 보조금 대주고 자기네들이 팔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뭐 살다가 잘 살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남아 있는 나라들 다 우리가 추월을 했고 저 남미에 있는 이 땅덩어리 넓은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빨리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도 작고요. 내수시장 뭐 커질 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에서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온 작전이라 그럴까요? 전략이라 그럴까요? 만들어서 수출한다. 오로지 외국에 팔아야 한다. 우리는 외국에 팔아야 하고 중국은 자국 시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그래프 그릴 때 중국 자국 시장, 중국 시장 빼고 이럽니다.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중국 시장 빼고 하면 우리가 1등이 되거든요. 기분은 좋은데 당장은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물건 사고 팔고 이익 남기고 하는 건 꼭 같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경쟁은 심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추격형으로 해서는 한계가 온 거 아니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이 나라 공통점들이 전부 자국 시장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산업들 살펴보면요. 자원 투입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큰 돈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우수한 인력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월화수목 금금금 밤새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기술들이었고 또 반도체 가전 통신 보면은 전부 변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한다는 얘기는 쫓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능력이 없는 쫓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점 더 멀어지는데요. 기술이 바뀌면은 오히려 쫓아갈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몇 개 드렸잖아요. 디지털로 바뀌면서 라는 말씀. 또 자동차 엔진 바뀔 때 기술 패러다임이 확 바뀔 때 후발 국가들이 금방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갔던 기술은 전부 모방이 비교적 쉬운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산업 발달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신일본 제철이 와서 포항 제철 도와주었다. 뭐 삼성 반도체 처음 시작할 때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뭘 해주었다. 그 사람들이 매국노가 아닌데 다 주겠습니까? 그건 뭐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 제대로 봐야 될 것은 누구든지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기술, 공부하면 되는 기술, 짧은 시간에 쫓아갈 수 있는 그걸 이제 표현을 하자면 명시적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창의적 기업은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있기는 하지만은 구글 같은
또 다른 이런 그 순전히 아이디어로만 가지고 하는 산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서울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서울로 본사가 옮겨가지 않습니까? 서울로 인재가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소위 말하자면 뭐 판교 라인이라 그랬다가 무슨 뭐 한강 라인이라 그랬다, 먼 라인이라 그랬다, 남방 한계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구소가 올라갑니다. 연구소가 올라가면요, 연구소하고 생산 라인하고가 멀어집니다. 그 제가 입사할 때요, 리스트에 저는 전공이 반도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도체 소재 기초 연구하는 친구들은 전부 포스텍 안에 연구실이 있었고요. 철강 연구하는 친구들은 본사 앞에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지금 이제 평생 공대 교수로 살고 봤더니 야, 이게 굉장히 중요했구나. 현장하고 연구소하고 붙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인재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요. 그러면 결국 연구소에 있는 이 리딩하는 이 기술들, 이 인재들하고 현장하고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쫓아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내수시장, 노동력 사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다 중국이 다 쫓아왔든지 우리보다 앞서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전통적으로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뭐 트럼프 같은 이상한 짓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바이든조차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보호법, 반도체법, 뭐 삼성 60억 불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좋아할 일인지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도 뭐 핵심 원자재법 그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사이사이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전기 자동차 나온 게 결국 기후 위기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인류 존립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는 생각을 전혀 해오지 않았던 겁니다. 1800년쯤 이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산업혁명 시작되면서 인류가 살던 모습이 확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저는 뭐 2차, 3차, 4차 혁명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냥 산업혁명으로 뭉뚱그릴게요. 산업화가 되면서 20만 년 동안 평화롭게 살다가 확 바뀌었는데 또 한 번 어떤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 전까지는 인간이 이 지구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지구 전체를 바꾸잖아요.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꾸지 말자고 탄소 중립이니 뭐 R이 100이니 우리 포항 같은 경우 수소 환원 제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인공지능이 유행인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최근으로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넓게 보면요. 경계선이 어디냐지만은 경계선을 조금 흐릿하게 해놓고 보면 인공지능은 지가 알아서 하는, 지가 알아서 사람처럼 멋있게 생겨가지고 내 할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하는데요.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가면은 자동화잖아요. 공장 자동화가 머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지능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미 반도체가 발명이 되고 옛날 말로 전자화, 그 다음 말로 IT, 요즘 말로 지능화 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화, 변화 속도는 빠르고요.
변화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는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워낙 빨리 바뀌어버리니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전에는 쫓아가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자, 변화 속도가 빠르면 결국은 이 물리법칙이 그렇습니다. 무거우면 변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술 변화가 빠른 사회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 부담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기후위기, 인공지능, 예측을 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변화. 그래서 제가 이 글로벌 리스크, 세계 위협이라는 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 그 세계 경제 포럼에 나오는 건데요. 기후 위기로 인식하는 첫 번째가 인류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66%로 응답을 한 가장 큰 위협 요소가 기후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주는 잘못된 정보, 그리고 사이버 공격, 결국 인공지능, 기후 위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제가 한번 또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기를 2030년에 세계 10대 기술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답을 하는 게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로보틱스, 뇌기술, 이거 전부 자동화 기술이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 자동화예요. 요즘 말로 인공지능, 지능화, 그리고 에너지 기술. 이게 결국 키 테크놀로지 혹은 키 산업들일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대만 기업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좀 전에 드린 말씀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빨리 변하잖아요. 중소기업, 강소기업이라 해야 되죠. 지능화, 스마트화, 키는 반도체죠. 제가 아까 TSMC 말씀을 드렸는데, TSMC라는 회사 사실은 들어보시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마한 회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알잖아요. 왜 다 아냐 하면 자꾸 삼성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늘 답을 이렇게 합니다. TSMC가 삼성보다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삼성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다. 삼성 여전히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똘똘한 친구들 다 챙겨갑니다. 세계에서 똘똘한 친구들 다 끌고 오죠.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TSMC가 삼성보다 앞서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전에는요, 전자기기들 중에서 핵심 부품이 메모리였습니다. 정보 보관. 제가 보여드린 요만한 칩 안에 백과사전 1000권이 들어간다, 백과사전 10,000권이 들어간다. 많은 정보를 가졌는데 이제는 지능화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정보를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데나 다 들어가잖아요. 제가 아무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자동화된 게, 지능화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타면 자동차 알아서 움직여주죠. 집에 가면 텔레비전 알아서 켜줘주죠. 그죠? 방범 자동화 돼주죠. 그게 전부 기능을 하면은 전자회로가 있어야 되고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각자 각 케이스에 맞는, 상황에 맞는 회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한 제품만 똑같은 이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에 맞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회로 설계에는 대기업 성격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다. 작은 설계 회사들요. 우리나라에도 저 분당 판교에 가면은 요 조그마한 회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만은 대만에 비교하면은 형편없이 적습니다. 왜? 대만은 경제 출발을 중소기업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로 설계하는 회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설계하면 만드는 건 TSMC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TSMC는 우리는 설계 안 해 이럽니다. 걱정 말고 맡기시오. 삼성은 설계, 생산, 시스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잔잔한 회로 설계하는 회사들이 경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한테 맡기면 깨림칙하죠. 이거 이러다가 다 틀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파운드리, 이 제조만 해주는 걸 파운드리라고 그러거든요.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산업이 삼성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아마도 그렇게 안 맡길 겁니다. 어느 정도는 주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TSMC를 앞서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게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 규모거든요. 우리나라가 대만 경제 규모의 2배인데요. 개인 소득은 대만이 우리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뭐 결정적으로 TSMC가 지금 한 800조, 어제 제가 계산해 봤더니 1000조가 넘던데요. TSMC 상장 시가총액이 삼성이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TSMC 삼성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따라오는 기업들입니다.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는 요건 제조 안 하고 설계만 하는 회사거든요. 설계만 하는데 요게 한 7, 80조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삼성, 하이닉스 요거 빼고 나면은 회로 설계하는 회사들 총액이 10조 넘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LX 세미콘이라는 뭐 있는데 거기도 아니고요. 10조가 안 됩니다. 결국 거대한 재벌 기업 아래쪽 펀더멘탈이 굉장히 허약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으로 뭘 해요?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중소기업이 생존하기에 굉장히 힘든, 세계에서 제일 힘든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테크노파크에 와서 일을 하면서부터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쿠쿠 다 아시죠? 밥통요. 코끼리 밥통 기억나십니까? 조지류 씨요. 다행히 저희 와이프는 그때 뭐 해외여행 갈 능력도 안 됐지만은 조지류 씨 밥솥을 안 사갖고 왔는데, 못 사갖고 왔는데 한동안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이 IMF 때 LG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쿠쿠가 안 팔리니까 확 물량을 줄여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쿠쿠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 LG에 납품 안 해. 우리 쿠쿠로 나가겠다. 자기 브랜드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다 철수하니까 쿠쿠는 오히려 찬스다. 우리 기술은 있으니까, 그동안 계속 LG에 납품을 했던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비싼 제품 만들겠다. TV 광고 해가지고요. 아주 그 고급 이 가격 비싼 탤런트, 유명 탤런트 동원해가지고 광고하고 연구 개발하고 일본에다가 밥솥을 팔아보겠다. 왜? 기술력에서 딸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락앤락 이 반찬통요.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니까 미국부터 팔았답니다. 미국의 TV 광고에 했는데, 시간 좀 줄일게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먼저 파는 전략을 사용을 해서 미국에서 팔리고, 미국에서 팔리는 제품 한국으로 거꾸로 유행을 시켰답니다. 오토바이 헬멧 만드는 홍진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우리 OEM 안에 자기 브랜드로 하겠다. 자, 그래서 국내에도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기업들 사례는 충분히 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기술 혁신, 중소기업이지만은 R&D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발상, 그러니까 전기밥통을 중동에다 팔았답니다. 그 사람들 밥솥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밥솥으로 할 수 있는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희 와이프도 이거 한몫했습니다. 농담이지만요. 제가 연구년가 있을 때 그 프랑스 부인네들한테 밥솥이라는 게 있는데 요놈 가지고 요리하면은 너희들 쓰는 오븐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다. 전기 압력 밥솥으로요. 요거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쿠쿠가 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 가지고 진행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소기업이 답이다. 또 우리나라 특허 출원의 80% 이상이 대기업입니다. 이거 중소기업도 특허 출원을 해서 말하자면 지식과 혁신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에서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초격차는 유지해야 되겠지만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대중소기업이 역량 공유를 해야 된다. 중소기업에게 단순하게 돈을 주지 말고 기술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례 많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 기술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요. 요건 뭐 저희 테크노파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기 2차 전지 회사들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하고 그쪽하고 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협의체 만들어서 자꾸 내놓으라 그럽니다. 노하우를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고 당신네들이 필요한 기술을 지역기업에 오픈을 하고 지역기업 애로가 되는 중소기업의 한계가 되는 기술은 좀 가르쳐줘라. 자리를 지금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 말하자면 역량 공유고 말하자면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중공업 IT 기술을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이 이제는 기술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월화수목 금금금 밤샘으로 안 되는 기술이다. 보고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암묵적 기술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이오지 않습니까? 이게 소재 부품 기술인 겁니다. 수소산업 최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연료전지 그 대단한 기술도 아니거든요. 이제는 아주 일상화됐다 그러는데 아쉽게도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간단한 장치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은 국산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원자재들 소재 부품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IT에 기반한 융복합 기술 집중적으로 육성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포항의 미래 산업이 이 배터리, 바이오, 수소. 그래서 이제 저희 TP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한 90명 정도 되고요. 지곡 단지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 보유하고 있고요. 입주업체가 한 100개 정도 되고 직원들이 한 1,300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TP 직원은 90명 정도 되고요. 하고 있는 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입니다. 기업 지원은 사업화 출발 단계, 이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제품 상용화 과정에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요, 자금 지원도 하고요, 투자 중개를 해드립니다. 마케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짧게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미래 특화 산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2차 전지, 그린 에너지, 그린 바이오,
디지털 쪽이고요. 수소를 왜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풍력, 태양광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뭔 한계가 있냐면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기름은 갖다 놓으면 떼면 에너지가 나오고 탱크에 담아두면 되는데요. 전기는 담아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 배터리에 담아두면 되잖아. 배터리에는 담아두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덩치도 커지고요.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수소를 해야 되는 것이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고 보면, 탈탄소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수소입니다. 그 놈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는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싣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소를 하는 겁니다. 요게 브루밸리에 계획된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오고요. 수소 관련 기업들이.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고 개발되는 소재 부품 성능 평가하고 실증을 할 겁니다. 바이오는요, 그린 바이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린 바이오가 도대체 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색깔로 구분한 게요. 의약 바이오는 레드 바이오고 산업 바이오가 화이트 바이오면은 그린 바이오는 농업 바이오 내지는 농업과 관련된 분야다. 그래서 저희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그린 바이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바이오 신성장 산업 쪽으로 그린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린 백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바이오 관련되는 벤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테고요. 바이오 프린팅 인공장비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 1, 2층에 요 인공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포스텍 기술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동으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6,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와서 거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이거 유지하기 위한 다음 답은 뭐냐? 다음 답은 지금처럼 해오던 걸로는 곤란하다. 쉽게 쫓아올 수 없는, 변화가 많고 빠른데 금방금방 적응할 수 있는, 결국 중소기업이 답이다. 중소기업도 그냥 되냐? 제가 보여드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기술 개발이었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이었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포항에는 그런 자원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방도시 중에서는 아마 가장 여건이 좋은 도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을 좀 하고 싶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살고 싶어야 되고 여기 머물고 싶은 포항을 만드는데 저희 테크노파크가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배경 그림 보이는 게요, 영일만 대교거든요. 그래서 실리라는 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대 말년에 한번 꼭 우리 후배들이, 뭐 제 때는 안 될 것 같지만은요, 우리 후배들이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게, 선배님들 아마 저하고 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우리 이 영일만 실리콘밸리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베이로 한번 만들어보자. 혁신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